김효사화는 1519년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조광조와 김효사림들이 겪은 비극적 결말을 다룬 정치 사건입니다. 김효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이상과 현실, 개혁과 보수, 새로운 세력과 기득권 세력 간의 치열한 대립을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무장한 젊은 사림들이 꿈꾸었던 지상 낙원과 같은 이상사회,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치와 개혁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성종대부터 시작된 사림 세력의 등장은 조선 정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건국 이래 정치를 주도해온 홍구 세력은 개국 공신과 그 후손들로 구성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성리학보다는 전통적인 유교 사장학풍에 익숙했습니다. 반면 사림 세력은 지방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성리학 연구에 몰두한 새로운 지식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도학적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세력 간의 갈등은 불가피했고 그 충돌은 주로 기성 홍구 세력에 의해 신진 사림 세력이 정치적으로 제거되는 사화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연산군대에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림들이 제거되었고 성리학은 재앙을 부르는 학문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패정을 바로잡고 반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국가 이념인 성리학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연산군대 사화로 밀려났던 사림 세력들을 점차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광조를 영수로 하는 새로운 사림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김효사림이었습니다. 김효년인 1519년에 사화를 당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들의 활동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광조는 17세 때 아버지를 따라 평안도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갱필에게 수학했습니다. 김갱필은 성종대 이후 신진 사림 세력의 상징적 인물이던 김종직의 문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광조는 김종직에서 김갱필로 이어지는 살인파의 정통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화 직후로 성리학이 깊이 되던 시기였지만 조광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리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그는 차츰 사림의 영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510년 조광조는 사마시의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성균관 시절부터 그는 이미 사림의 영수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무오사화를 겪은 뒤부터 사림이 다 죽어 없어지고 경악이 씻은 듯이 없어지더니 반정 뒤에 학자들이 차츰 일어나게 되었다. 조광조는 소시의 김갱필에게 수학하여 성리를 깊이 연구하고 사문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으니 학자들이 추대하여 사림의 영수가 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1515년 조광조는 성균관 유생 200인의 추천과 이조판서 안당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조지서 사제에 초임되었습니다. 그의 가을 별시문과의 일가로 급제하면서 본격적인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당은 조광조 외에도 김식, 박훈, 김한국, 김정, 송음, 반석평을 뽑아 쓰는 등 홍구 대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을 널리 등용했습니다. 이는 중종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는 인사 정책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성리학의 도학 정치를 통해 고대 중국의 하은주 3대의 왕도 정치를 당대에 구현하고자 하는 열렬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찌찌주의라는 도학주의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성리학이 조선의 국가 이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까지는 유교 일반의 사장 학풍이 대세였고 성리학의 본령인 도학적 경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신진사림에 의해 성리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도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갔는데 이러한 도학적 성향을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발휘한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의 높은 뜻과 기계를 아낀 중종은 조광조와 긴밀히 연대하여 개혁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김효사림의 개혁정치 중심에는 중종과 조광조 두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조광조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광조의 말에 대해 상이 얼굴빛이 가다듬으며 들었고 광조 등이 서로 더불어 논설하기를 성의가 간절하게 하여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다가 소환이 촛불을 들고 가자 드디어 물러갔다는 구절에서 중종이 조광조의 말에 얼마나 경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광조 일파의 개혁정치가 지닌 급진성은 처음부터 드러났습니다. 1515년 중종의 제1계비였던 장경왕후가 사망하자 조광조 일파인 순창군수 김정, 담양부사 박상 등은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나 반정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가문 내력으로 인해 폐비되었던 단경왕후 신씨를 복위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반정공신 박원종을 처벌할 것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효사림의 개혁정치가 반정공신을 중심으로 한 기성 홍구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광조 일파의 개혁정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리학 이념을 조선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여시학약이 팔도에 실시되었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성리학적 교화서로서 이륜행실, 언해여 시학약 등의 서적이 인쇄, 반포되었습니다. 1518년에는 성리학적 벽이단론에 따라 도교식 초제를 관장하는 관서인 소격서의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조선 초 이래 왕실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던 소격서 제사의 폐지는 왕실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중종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소격서 혁파 사건은 조광조 일파의 개혁정치가 왕실의 입장조차 고려하지 않는 급진적 성향을 띠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면모로 인해 김윤현의 화가 이 일에서 싹 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519년에는 새로운 인재 등용법으로 청거제 형식의 현량과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현량과는 사장에 치중하는 과거 제도의 폐단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청거한 뒤 대책만 시험에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결국 기성세력이 아닌 신진사림 세력 중에서 인재를 발굴 등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거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청거제 방식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행 결과 김식, 박훈, 안철겸 등 28명의 사림 인재가 선발되었고 이들은 개혁정치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개혁이 진행되면서 훈구 세력에 대한 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량가를 통해 사림 세력이 보강되면서 훈구 세력에 대한 공격이 보다 가시화되었는데 반정공신 위훈 삭제 사건이 그 절정이었습니다. 조광조 일파는 중종 반정 후 전국 공신을 책봉할 때 그 자격과 선정 과정의 비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안 같은 인물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뽑혔고 유자광은 친인척인 대신들을 위해 반정했는데 이러한 류의 공신들이 권좌에 올라 사리를 채우고 있으니 이들은 위훈으로 공신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정 초기의 대사원 이계맹 등이 원종 공신이 과다하게 선발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위훈 삭제론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등장한 이 주장은 대단히 위험스럽게 비추어졌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이미 기성 세력이자 원로 세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훈 삭제론은 비록 일부 공신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정 공신 세력, 더 나아가 이들에 의해 옹립된 중종의 입지를 근원에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논의였습니다. 현량과 실시에 이어 1519년 10월 25일 대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광조가 앞장서서 위훈 삭제 문제를 제기하자 중종과 훈구 대신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 일파의 강경한 주장에 밀려 결국 중종은 23등 공신의 일부, 4등 공신 전원, 즉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인의 혼작 사탈과 토지 및 노비의 환수를 윤허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위훈 삭제를 매우 어려워하던 중종의 급작스러운 윤허는 뒤이은 사화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종은 위훈 삭제 처분을 내린 며칠 후 전격적으로 사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홍경주, 김전, 남곤, 심정 등은 밤에 신무문을 통해 비밀리에 왕을 만나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시키고 있다고 탄핵했습니다. 그러자 중종은 곧바로 밀지를 내려 남곤, 김전, 정광, 필홍경주 등 대신을 불러 조광조를 비롯한 김효사림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중종의 급작스러운 사화 처분에 대해 중종의 결정을 유도한 인물로 남곤, 심정, 홍경주 3인이 거론됩니다. 김효사림들에 의해 소인배로 지목된 남곤, 위훈 삭제의 대상이 된 심정, 조광조의 탄핵을 받은 바 있는 희빈 홍씨의 아버지인 남양군 홍경주 등이 연합하여 조광조 일파를 몰아낼 계략을 꾸며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당초에 남곤이 조광조 등에게 교류를 청하였으나 조광조 등이 허락하지 않자 남곤은 유감을 품고서 조광조 등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나뭇잎에 감즙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 모으고 꿀로 나뭇잎에다 주초유황 4글자를 많이 쓰고서 벌레를 놓아 갉아먹게 하였다. 남곤의 집이 백악산 아래 경복궁 뒤에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을 물에 띄워 대궐 안호구에 흘려보내어 중종이 보고 매우 놀라게 한 후 고변하여 화를 조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추초의 왕은 자를 파자한 것으로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조광조는 김정김구 김식 윤자인 박세이박훈 등과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처음 조광조는 김정김식 김구와 함께 사사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의 비호로 능주에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성균관 유생 천여 명도 광화문에 모여 조광조 등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화를 주도한 중종과 구신 세력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화를 일으킨 이상 그 처벌의 수위를 높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조광조 일파의 우호적이었던 일부 대신들 및 성균관 유생들의 집단적 시위는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서로 붕당이 되어 자기에게 붙는 자는 청구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고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후진을 이끌어 개격이 버릇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어지러워지게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가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죄가 크다며 조광조를 사사했습니다. 김정기준한 충김식 등도 유배 후 사사되거나 자결했습니다. 이외에 김구박세이박훈 홍원필이 자유인숙 등 수십 명은 유배에 처해졌고 이들을 두둔한 안당과 김한국 김정국 형제 등도 파직되었으며 혈량과도 혁파되었습니다. 김효사화는 중종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급격하게 성장한 조광조 일파의 개혁정치에 대한 중종 및 기성 홍구 세력들의 불만이 반정공신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폭발된 것입니다. 당시 살림 세력의 지치주의 노선은 과도하게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 기성 전국을 주도해온 홍구 세력과 계속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조광조를 위시한 살인계 인사 대부분은 30대의 연소배들로서 학문이나 정치 경륜이 일천했기에 현실적 감각과 정치적 포용력이 부족했습니다. 조광조 자신은 개혁의 완급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세상에서 전하기를 정함이 이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고 과격한 습성을 길러내서 마침내 화의 그물을 스스로 취하였다 하나 이는 정함을 모르는 자이다. 선생이 일찍이 상수침업의 끼든가 더불어 시사를 논할 때 근심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있었으니 시세를 모르고 망령되어 행동한 것은 아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는 김식과 같이 매우 조급하고 과격한 사람들이 화의 기틀을 이루었고 후진들이 나이가 어리고 이를 좋아하여 따라붙은 자가 많아서 이미 그 징조를 알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광조를 존경했으며 김효사림을 이어 선조대 살림 정치에 초석을 다진 이와 이왕의 평가는 김효사화에 대한 후대인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살림이 일어나니 간혹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여 진출하게 되어 논의가 대단히 날카로워지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급진적이었다. 광조가 이를 급박하게 수행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마땅히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매양 동료들 가운데 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왕은 공은 천품이 매우 높았으나 학력은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듯하다. 그가 소격서를 없애자고 논한 한 가지 일로도 볼 수 있다. 군신 간의 의리가 어찌 그럴 수 있으리요. 이것은 정함에 지나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효사화로 조광조 일파의 도학적 지치주의 운동이 실패한 이후 중종 7세 중후반기 전국에서는 지치주의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살림 정치가 크게 패퇴했습니다. 김효사화의 여파는 계속 이어져 1521년 심정남곤의 당인 송사련에 의한 신사무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효사화 당시 조광조 일파를 두둔하다 파직된 좌의정 안당의 아들 안처겸이 남곤심정 등을 비판하자 그의 사주를 받은 송사련이 안처겸의 모친상에 모인 조문객들의 명부를 근거로 하여 안처겸 일당이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이로써 안당 안처겸 안척은 3부자를 비롯하여 많은 살인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훈구 세력의 정치적 우위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다시 훈구 세력 내에서도 세력 분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조선 사회는 김효사림들이 제시한 지치주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향약의 보급으로 유교주의적 향촌 질서가 정착되어 갔고 수학, 이륜행실, 석상강행실 등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또 중종 말에는 안양을 모신 소수서원이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서 건립되었고 이후 전국적인 서원 건립 운동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김효사림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 않던 성리학 이념이 조선 사회에 서서히 뿌리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림 정치의 정착 과정에서 기묘사화의 주역 조광조도 신원되었습니다. 1567년 명종 22년에 영의정에 추존되고 문정공의 시호가 하사되었습니다. 선조대에는 김갱필정 여창이연적과 함께 동방사연으로 추승되다가 1610년 광해군 2년에 김갱필정 여창이연적이원과 함께 동방오연으로서 문묘에 종양되었습니다. 기묘사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이상주의적인 정치개혁 운동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조광조와 기묘사림들의 성리학적 이상은 숭고했지만 현실 정치의 복잡함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간과한 급진적 개혁은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정치개혁에서 이상과 현실, 원칙과 타협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또한 개혁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성리학적 가치는 조선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후대 사림 정치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